안녕하세요. 채널 제네시스박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8월 5일 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네요. 더 정확하게는 어제부터 시작된 거죠.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이게 중학교 때 제가 저희 그 친척 형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형한테 들었어요. 영어 듣기 평가가 나왔는데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막 수능 시험 준비할 때 영어 듣기 평가 그런 거 하잖아요. 영어 듣기 평가를 했는데 일주일 그 주 단위에서 네 번째 날이 무슨 요일이냐라는 그 영어 듣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형은 월, 화, 수, 목 해서 목요일을 했다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는 거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기 때문에 일, 월, 화, 수 이렇게 수요일이 네 번째 날인 거예요. 그게 맞고요. 그래서 토요일이 주말이에요. 일요일이 주말이에요. 토요일이 주말이잖아요. 일요일은 그 주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별로 그 좋은 듣기 평가는 아니죠. 말 그대로 듣기 평가는 얼마나 이렇게 잘 듣느냐 그거에 대한 거를 해줘야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상식적인 내용까지 알아야 되는 것까지 따져버리면 좀 힘들겠죠. 자, 그래서 본질에 좀 더 집중하면 더 좋겠어요. 자, 오늘도 본질에 집중하는 데일리 뉴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멘트 괜찮은 것 같아. 자,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오늘 직장인 볼 건데요. 자, 직장인, 작년 직장인 20명 중 1명 건보료 내고도 병원 안 갔다. 뭐 이런 거 어제도 나왔고, 여름 휴가 9월 이후 늦은 휴가 계획 늘고 여행 계획 선호하고 있다. 뭐 뻔한 이야기고, 혹시 제가 그 탁상용 그 선풍기를 하나 틀었어요. 들으시다가 너무 이렇게 좀 귀에 거슬린다 그러면은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제가 끝까지 틀진 않을 거고요. 좀 틀다가 껐다가 더우면 약간 틀고 그렇게 할게요. 근데 그 차이가 좀 많이 크면 말씀 주시면은 제가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하든지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 하나 볼게요. 출퇴근 편해야 직장 만족도가 높다. 평균 30분에서 1시간 소요되고 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이거 전에 약간 비슷한 내용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때랑 또 약간 달라요. 자, 볼게요. 출퇴근 소요 시간에 따른 출퇴근 만족도. 자, 이 색깔, 요 색깔이 만족이고, 뒤로 이제 갈수록 빨간색이 이제, 노란색이 불만족이고, 이 빨간색이 출근 만족도와 불만족 만족도 차이인데, 30분 미만이면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죠. 거의 60%네요. 나 같아도 좋겠다, 그죠? 30분에서 1시간 22.5%, 그리고 1시간 넘어가면서부터 9.8로 확 줄어드네. 그쵸? 그리고 불만족도 거의 51%로 이제 50% 넘어버리고, 그러니까 1시간이 거의 그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지금 내용이 나왔는데, 죄송해요. 자, 한번 이거 보도록 합시다. 자료 제공은 엘림넷 나우엔 서베이라는 곳에서 했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이다? 야, 이거 실제 보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쵸? 1시간 보통 다 넘지 않으세요? 622명을 했대요. 아, 좀 약간 작은 것 같다. 아무튼, 뒤에 밑에 내용은 뭔지 다 아시겠죠? 굳이 기사 안 보더라도. 그래서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이 많고, 그 다음 자가용이 35.5%, 걸어간다가 6.4%. 와, 이 사람들 부러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제 우리 본 것처럼, 그 전동 킥보드, 그런 거 많이 이렇게 한다 그랬죠. 좋아요. 출퇴근 시 주로 하는 활동 뭐냐? 음악 듣기가 전체 응답의 64.1%다. 그 다음, 뉴스 컨텐츠 정보 검색이 26.8%인데, 이 26.8% 안에, 제네시스의 데일리 뉴스를 듣는 사람이 몇 명일지 모르겠네. 궁금하네. 모바일 메신저, SNS 하는 사람도 22.3%. 와. 잠자기 휴식 18.5%. 와, 독서가 9.8%밖에 안 되네. 야, 이거 참 안타깝다. 자, 이거 전에 나왔던 기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출퇴근 시간, 이거 직주 근접이 굉장히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 이거 좀 많이 아시면 좋겠어요. 이게 나중에 그 부동산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실거주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 좀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자, 첫 번째 기사는 요 정도로 가고, 자, 양도세 중과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무려 2건이나 있다. 일시적 이주택자에 왜 양도세 중과 사례가 속출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쩍 오른 대전, 광주 조정대상 지역 사정권에 들어왔다. 아,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두 개 굉장히 중요하니까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유튜브 잠깐 볼까요? 유튜브 보면은 이집트에서 아기를 많이 낳는 이유도 유튜브에서 뭐 소개가 된다고 하고, 유튜브에 새로운 이제 관심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어린이 출연자 보호 장치 필요하다. 이거 기사는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신세계 최과장이 참여를 따고 LG 소손님이 V50을 분해한 이유는 뻔하겠죠. 그 회사 채널 거기에 나오는 거겠죠. 오케이. 박혜영의 데스크 시각, 마고른 전문가 유튜브 시대. 이거 간단히 볼게요. 간단히. 자, 핵심은 뭐냐면 일단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아마 그 논설위원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마고른 전문가 유튜버 시대. 그러니까 좀 트렌드를 알 수 있는 기사인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한번 봅시다. 대기업에 다니던 A 차장은 올해 봄 회사를 그만뒀다. 주변 사람들은 퇴사를 말렸다. 10대 그룹에 드는 국내 굴지의 회사에서 고참 차장이 받는 연봉과 사원복지 등을 생각하면 당연한 반응이었다. 대략 연봉이 대기업 차장님이니까 1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실제 이 사람이 받는 혜택은 곱하기 2를 하면 된다. 대략 한 2억 정도 혜택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고요? 이분이 받는 가장 첫 번째 그 사대보험에서 반은 본인이 내지만 반은 사업주 그 사장님이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련된 복지 혜택, 그리고 유급 휴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은 뭐, 그리고 사무실 비용, 각종 부대 비용 하면은 대략 본인 연봉에 곱하기 2를 하면 된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회사를 열심히 다녀라 그게 아니고, 나중에 회사를 나올 때 여러분이 내가 한 달에 받는 연봉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이 한 5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곱하기 2 해서 내가 한 달 1000만 원 정도는 내가 수익을 올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하지만 이 A 차장을 아는 몇몇이는 새 출발을 축하해줬다. A 차장에게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믿는 구석 뭘까요? 자, 그는 딸의 매니저로 변신했다. 화장품 리뷰와 메이크업 요령 등을 소개하는 그 딸은 뷰튜버래요. 뷰티 유튜버. 구독자 수가 무려 50만 명이 넘는 파워 유튜버다. 오우, 장난 아닌데. 자, 그래서 A 차장님은 퇴사 후 딸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본격적인 가족회사로 키우고 있는데, 부인과 아들도 뛰어들었다. 광고 수입은 아니라 50만 명이면 광고 수입이 꽤 되겠죠. 뭐 저도 모르겠어요. 가늠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 광고 수입은 유튜브 이게 유튜버 개인한테는 55%가 가고 유튜브 이 플랫폼한테는 45%가 가요. 그렇게 하고 온대요. 저도 아직은 광고 수익이 안 나는데 지금 검토 중인데 제가 기사에서 봤어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광고만 하는 게 아니고 이 특정 기업과 계약을 맺고 제품을 소개하는 협찬 프로그램까지 감안하면 월 수입이 수억 원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야. 그러면 뭐 하나? 이 딸이 이제 남자친구한테 갈 건데. 이런 악담을 아침부터. 죄송해요. 자, 아무튼 이렇게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퇴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A 차장님은. 자, 이건 이제 하나의 사례인 것 뿐이고요. 이 패밀리 비즈니스가 이제 어떤 하나의 새로운 꿈이라는 거죠. 이 보람 패밀리가 이제 강남의 한 건물을 95억 원에 매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고, 요런 사례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 기사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유튜브 세상은 굉장히 냉정하다는 거죠. 대박은커녕 유튜브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만도 하늘의 별따기다. 저도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 생계를 하기 위해서 나오겠다, 그건 저도 말리고 싶어요. 물론 저도 그렇게 파워 유튜브는 아닌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래요. 이거는 정말 부수 플러스 알파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를
어, 이렇게 전업으로 생각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뭔가 했는데 얘가 월 수입이 최소 100 이상은 나온다. 그럼 그때 오셔도 늦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영어를 사용하는 채널로 한정을 하더라도 구독자 25만 명이 넘는 채널이 무려 43,000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자극적으로 흐르기가 십상이에요. 그래서 국내 유튜브 홈페이지 인기 코너에 들어가 보면은 희한하다 싶은 영상들로 가득한 거죠. 네. 한 5초 정도 정적이 흘렀죠. 갑자기 저희 아들이 쳐들어왔어요. 죄송해요. 어. 자,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기 힘든 이 유튜브 이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관심을 받으려고 굉장히 소재가 자극적으로 흐르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산되는 전문가 참여 콘텐츠, 급성장한 유튜브 시장이 성숙 단계로 들어서면서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이들은 튀는 소재와 눈길 끌기식의 영상에 의존하는 기존의 개인 유튜버와는 다르다는 거죠. 자, 분야별로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쉽게 풀어내는 것이 이들의 강점이고, 저도, 비록 세무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정보를 이렇게 계속해서 전달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세금 관련된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제가 일부러 직장인 그리고 유튜브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리고 미래 시대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이미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했었던 부동산 투자 플러스 이 직장인들이 어떻게 하면 제2의 인생을 마련할 수 있는지 직장학 개론으로 해서 계속해서 관련된 내용을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공병호 씨 아시죠? 그래서 공병호 씨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나서 3개월이 안 돼서 구독자 20만 명을 모았다고 하고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도 유튜브에 적극 뛰어들도 있대요. 더 많은 세무사님들, 회계사님들도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이게 이 세금 절세 지식의 좀 대중화를 좀 일으키면 좋겠다. 저도 한계가 있거든요. 저도 저라고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전문가들이 유튜브에서 활동 영역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고 이런 현상은 갈수록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렇죠. 가령 여기서 제가 빵 터졌는데 등산이나 10만이 세계와 같은 10만이 뭔지 아시죠? 그 산삼 캐시는 분. 미개척 분야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거 갑자기 약간 좀 뜬금없는데 아무튼 소재가 신선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좀 이게 차별화해서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미와 유익한 정보를 함께 담은 컨텐츠가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 저도 그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조금 이 기사 할 때 약간 소란스러웠는데 괜찮아요. 이제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게 남았거든요. 자, 일시적 이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사례가 속출하는 이유하고요. 그리고 부쩍 오른 대전 광주가 과연 조정 대상 지역이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조정 대상 지역이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네. 자, 물 한 모금 마시고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컴퓨터 선풍기도 껐어요, 이제. 자, 봅시다. 이게 아니지. 이거지. 자, 일시적 이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왜 그러냐? 자, 봅시다. 일시적 이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두고 혼선이 일고 있다. 일시적 이주택자라도 양도세 감면주택, 감면하고 비과세는 제가 다르다고 누누이 강조를 드렸죠. 그리고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세율로 적용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그러면 1번하고 2번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랬는데 그 상태에서 3번이 뭐 감면주택이거나
3번이 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 있다고 했을 때 1번하고 2번에서 1번이 일시주택 비과세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비과세가 안 되거나 비과세가 일부 되고 나머지 일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안 되는데 그게 단순히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게 아니라 양도세 중과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지난 2월 14일일 거예요. 국세청이 일시주택과 관련해 내놓은 유권 해석이에요. 일반인에겐 잘 안 알려진 유권 해석인데 내용이 뭐냐면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양도세 감면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해서 고가의 거주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3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62%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죠. 일단 좀 어렵죠?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3주택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앞서서 2주택 상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알죠? 이주할 집을 미리 마련한 사람이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 세율을 적용해주는 제도인데, 이것도 원래는 3년이잖아요. 3년. 응? 3년이고요. 그리고, 모두 다 2년이 아니라 조정대상 지역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이동할 때만 2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3년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런데 내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1번에서 2번으로 이동을 할 때 2번 주택이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내가 샀다 그러면은 이때는 3년이 아니라 2년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일시적 주택 비과세가 1번이 되는 거였죠. 그리고 이때 조정대상 지역 중과를 피하면서 양도가의 9억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아무튼 이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고, 감면주택은 뭐냐면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등을 말하는데, 특히 2014년 4월에서 12월 안에 취득한 주택은 5년 동안 양도세를 감면하고, 물론 농특세 20% 내야 돼요. 주택수를 따질 때도 합산해서 제외했어요. 당시 침체된 주택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였던 거죠. 그 지역의 대표적인 게 뭐 광교도 있고 마곡도 있는 거죠. 지금 들으면은 상상도 안 가죠? 이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타이밍이었대요. 자,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이거 사례 잘 보세요. 자, 감면주택이 A 아파트 있다고 하자. 얘가 광교라고 합시다. 광교. 그리고 일반 주택 B하고 C 이렇게 B를 아파트 소유한 사람이 이제 C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하면서 2년 안에 B 아파트를 매각하면 일시적 주택으로 9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감면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지는데, 이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는 취득 후 5년 동안만 빠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빠지는 거죠. 자, 아무튼 얘가 주택수에서 빠지니까 B하고 C만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 주택 비과세가 일단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그러나 매도하는 B 아파트가 실거래가 9억 원은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B 아파트에 대해서는 9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인정하지만 9억 원 초과분은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 감면주택까지 포함한 3주택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조정대상 지역 주택인 경우 무려 최고 세율인 62%까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이 되면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장특공이 사라지는데, 이때 장특공은 최대 8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80%가 사라져버리니까 일단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이 부분이 또 양도차익이 만약에 5억이 넘는다 그래버리면은 65% 중과세율 적용돼 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1층 2주택 비과세의 취지가 뭐예요? 1번 집에서 2번 집으로 이사 갈 때, 계속해서 1주택을 하는 상태로 해서 1번 주택을 팔면 얘를 1주택 비과세로 봐서 비과세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1주택 비과세 받는 거나, 일시적 주택 비과세 받는 거나 같게 봐야 될 텐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해서는 다른 감면주택이 있으면은 이에 주택수 포함해서 중과 매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위 사례에서 B주택이 만약에 15년 전에 3억 원에 취득해서 예를 들어서 이걸 20억에 매각한다고 합시다. 이거 물론 약간 좀 극단적으로 보기 위해서 한 건데 뭐 이렇게 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전까지 일반적으로 이쪽 세무업계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위의 사례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데 감면주택이 하나 있다 하더라도 전부 다 비과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세무업계 관행이었단 말이에요. 해석이었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이 되고 일반 세율이 적용된 한 5,578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와요. 그런데 국세청의 해석을 적용하면 무려 5억 9,702만 원 나와버려요. 11배가 정도가 올라버리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종필 세무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자, 소득세법은 감면주택 외 1주택일 때는 고가주택이더라도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일단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소득세법은 감면주택 외 1주택일 때는 고가주택이더라도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감면주택 외 일시적 2주택의 이 같은 규정, 감면주택 외 일시적 2주택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국세청에서 규정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중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이번에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워요. 물론 법은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걸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도대체 될까? 그리고 저도 실제 강의할 때도 이 경우에도 감면주택 있다 하더라도 뭐 일시적 비과세가 있으면 비과세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물론 이제 저도 최종적으로는 세무사님한테 상담받고 하라고는 했지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취지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 세무사님들도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500만 원 정도만 나오게끔 이렇게 신고를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2월 달에 이 국세청 해석이 나오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과세가 지금 늘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위 사례에서 감면주택이 아니라 임대주택으로 바꿔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세금 사고가 늘어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일단 여기 우병탁 세무팀장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반대로 양도세 신고했다가 뒤늦게 수습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원종훈 세무팀장님은 자, 일시적 2주택을 피해서 기존 주택을 먼저 매각하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까 A, B, C 있었잖아요. 뭐 A가 감면주택이고 B하고 C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았을 때 A, B, C 이렇게 3주택 있는 상태에서 B하고 C 일시적 2주택을 노리지 마시고 그냥 먼저 있는 기존 주택을 먼저 매각하고 나머지를 그냥 1주택 상태로 팔아라. 그게 그냥 제일 깔끔하다. 어떤 다툼의 여지가 없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좀 너무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이거는 되게 안타까워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기존에 했던 사람들 다 어떡할 거야, 이거. 그리고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심지어 세무사님들도 다 기존 했던 그대로 해석하고 또 세무업계에 관행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걸 입법하시거나 만드신 분들은 내용을 아시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겠냐고 그런 사람이. 아무튼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제가 약간 흥분했어요. 안타까워서.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내용을 좀 정정을 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좀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없기를 저도 좀 바랍니다. 속상해. 자, 하나 더 보죠. 자, 부쪽 오른 대전, 광주 조정 대상 지역 사정권이다. 대전, 광주 물건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자, 한번 내용 볼까요? 부쪽 오른 대전, 광주 조정 대상 지역 사정권. 자, 봅시다. 자, 주요 지역 지난 1년 동안 아파트값 변동률을 보면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의 내용이네요. 한국감정원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경기도 과천 4%, 구리 7.8%. 와, 이게 와 나오는 거죠. 10억짜리면은 한 8천만 원 정도가 오른 거예요. 1년 사이에. 어, 대전 5.5%, 또 유성구 5.2%, 광주 광산 3.3, 남구 3%, 서구 이렇게 하는데 서울 평균도 1.38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변동률에 대해서 이 약간 착시 현상을 갖고 계시면 하시면 안 돼요. 자, 내가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얘가 1%가 올랐어요. 그럼 얼마 오른 거죠? 1,000만 원 오른 거죠. 그렇잖아요. 자,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1.3% 오르면 한 1,300 정도, 1,400 정도가 오른 거예요. 그렇죠. 서울 평균 그렇다 치고 10억은 아닌데 10억이라고 가정해보자고요. 자, 그런데 대전 아파트 평균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한 3억 정도 되려나? 3억에서 5% 올라봤어요. 6%. 그럼 얼마예요? 1,800만 원인가? 맞나? 3억 10%. 그러네. 1,800만 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비율, 서울 집값은 이 금액 자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그 금액이 클 수 있고, 얘들은 상대적으로 좀 작으니까 비율은 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거 좀 조심하시라고요. 오케이. 자, 국토부가 조만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을 새롭게 선정할 것 같대요. 이거 말이 좀 웃기잖아요. 죄송해요, 기자님. 오늘은 좀 제가 좀 민감해요. 지금 예민해요. 아까 세 번째 기사 때문에. 국토부가 조만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을 새롭게 선정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거 선정했나? 했다면 제가 죄송하고. 계획이잖아요, 계획. 어, 어. 아직 지금 최종 안 나왔잖아요. 좀 기다려 보자고요. 우선 과열지구 지정이 유력시 되는 곳은 경기도 구리시이다. 많이 올랐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도 상당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조정대상 지역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의 1.3배를 초과하면서 청약 경쟁률이나 전매 거래량 급증, 주택 보급률 저하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전, 서구, 유성구가 최근 1년간 아파트 값이 5.53, 5.25. 물가 상승률이 지금 한 1%에서 2%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제 3배 넘었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1.3배 넘었겠죠. 아, 1에서 2는 아니겠구나. 한 3% 정도는 되겠구나. 물가 상승률이. 자, 그래서 대전, 서구, 유성구 가능성이 있고, 광주, 서구, 남구, 광산구도 큰 폭으로 올라서 사정권에 있고, 반대로 부산은 해제될 가능성이 높고, 해운대, 동래구, 수영구. 그래서 부산 가서 강의하니까 해수동 그러더라고요. 해수동. 해수동. 해제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고양 남양주는 내리긴 내렸는데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해제 가능 여부는 쉽지 않고, 와, 고양시 제발 좀 내리면 좋겠다. 아, 자, 그래서 일단 기사 내용은 요 정도인데, 만약에 보세요. 조정 대상 지역이 만약에 지정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 유력한 데가 대전, 서구와 유성구죠. 그리고 광주죠. 자, 여기 일단 물건 갖고 계신 분들은요. 어, 어떻게 되냐면, 혹시 만약에 지금 만기가 갭 투자를 하셨다면, 만기가 지금 곧 돌아온다 그러면은요, 조금 계약 기간을 좀 거래를 좀 빨리 해서 지금 그냥 매도 계약서를 써버리시는 게 좋죠. 만약에 전세 내가 한 바퀴 두 바퀴 돌렸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익 났다 그러면은 계약서를 그냥 써버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대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엄밀히 말해서는 이 적용되는 게 주택의 매도일은 매도 잔금을 친 그날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좀 그 예측 가능성이나 그런 거를 좀 고려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재책이 나오기 전에 미리 내가 계약을 했다면은 그 종전 규정을 좀 따라서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 전세 기간이 거의 다 끝났다, 갭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빨리 그냥 매도 계약서를 쓰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은
어, 규제책 받지 않고 그 종종 규정으로 아마 할 거예요. 그럼 양도세 중과는 피해갈 수 있다. 만기 기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답 없어요. 왜냐면 취득일 기준이 아니라 양도일 기준으로 이 조정대상 지역 양도세 중과는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조정대상 지역이 만약에 지정이 되고 나서 내가 양도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언제 샀던지 간에 양도세 중과 그냥 적용 다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일단 일반적인 전세 끼고 하는 그런 방식의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기가 거의 됐다면 빨리 움직이시는 게 낫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이건 양도세 중과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8년인데 그런데 작년 9.13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취득 9.13 이후에 신규로 취득한 건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가 안 들어가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경우에도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 답이 없네 그러면. 지금 팔거나 아니면 법인으로 좀 넘기던가. 그런데 이제 현모출자 관련돼서 좀 비용은 좀 들어가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법인으로 사신 분들은 상관없을 테고, 아직 법인에서 양도 차익이 돼서 추가과세 그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일단 지정이 되면 조정대상 지역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9.13 이후에 1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9.13 이후에 신규로 취득한 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혜택이 없을 것 같다. 아무리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그게 이제 9.13이 가장 큰 거예요, 지금. 혹시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거는, 만약에 틀리다면 제가 좀 확인해보고 정정 방송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파급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요. 기존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좀 제일 클 것 같네. 아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나오는구나. 자, 그리고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되면 대출도 이제 묶이죠. 대출도 기존에 맥스 70%가 나왔다면 이제 60%로 내려갈 거고 다주택자는 아예 안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쪽도 좀 많이 안 좋아지겠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기사 나오고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됐죠. 자, 어쩔 수 없고요. 특히 이제 조정대상 지역 변동에 대해서는 좀 한번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왠지 느낌에 내일 모레 8월 7일 날 나오는 그 대책 때 왠지 나올 것 같죠? 그러면 그때 나오면은 거기에 발 맞춰서 재빠르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약간 세금 관련된 내용이 조금 무거운 내용이었어요. 좀 어렵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거 두 개 특히 기사 잘 봐두시고요. 특히 여기 양도세 중과 이거 나오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조정대상 지역의 물건을 팔 때는 무조건 세무사 상담 받는다. 근데 한 명이 아니라 나는 2명 이상 받겠다.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한 3명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물건은 싹 다 오픈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어떤 분 통해가지고 잠깐 전화통화로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세무 상담은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좀 궁금한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가 드렸는데, 꼭 그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뭐 그런 거 다 말 안 하더라고요. 오피스텔, 이런 가면주택, 전부 다 오픈 다 하셔야 돼요. 쫙 펼쳐놓고 보는 거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8월 5일, 월요일이고, 아마 이제 이번 주까지 해서 이제 거의 이제 휴가철, 피크이실 텐데, 잘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특히 수요일 날은 그 태풍 비 소식이 있네요. 그러니까 비 피해 없도록 잘 하시고 그렇게 큰 위력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어, 자,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몸에 좋은 거 음식 같은 거 잘 챙겨 드시고 찬 거 많이 드시고 찬 거 많이 드시지 마시고 아까 그 세금 관련된 기사가 너무 충격이 컸나 봐요. 자,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행복하시고요.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위해주는 그런 시간 더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